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사랑 수다방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37년 전 49세의 나이에 도랑가에서 한 아기를 발견하신 할머니신데요. 홀로 그 아이를 키워내며 평생을 바치신 할머니의 사랑이 37년 만에 기적 같은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한결같은 사랑이 만들어낸 특별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저는 1987년 울산 울주군의 한적한 시골길에서 발견된 아기였습니다. 제가 그날의 이야기를 직접 기억하진 못하지만 할머니께서는 가끔 그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쌀쌀한 봄날 새벽, 할머니께서는 매일 하시던 것처럼 텃밭으로 가는 길을 걸으시다가 도랑가에서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소리인 줄 알고 지나치려 하셨는데 뭔가 고양이 소리랑은 달라 자세히 들어보니 아기 울음소리 같은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소리를 따라 다가가 보니 깨끗한 담요에 단단히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나이 49세, 홀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셨던 할머니께서는 즉시 저를 안고 파출소로 달려가셨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소문도 해보고 인근 지역 신문에도 기사를 내보았지만 저희 부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입양 절차가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고 할머니께서는 저를 보육원에 보내는 대신 직접 키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영희 할머니의 아들이 되었고 이름은 강민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키우시면서 더욱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텃밭 농사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기에 이웃집 일도 도와주시고 시장에 나가 채소도 파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할머니의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풍성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제게 따뜻한 밥을 해주시고 끼니를 걸으시면서도 저만큼은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겨울이면 장작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데워두시고 여름이면 모기장을 꼼꼼히 치시며 제가 편히 잘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린 저는 그런 할머니의 희생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오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부모님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계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할머니께서 더욱 바빠지셨습니다. 제 학용품을 사주시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어린 마음에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아오면 할머니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반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특별히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할머니께 기쁨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번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저를 안아주셨고 그날은 꼭 제가 좋아하는 닭갈비를 사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글을 잘 모르셨지만 저의 교육에는 각별히 신경 쓰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학원은 꼭 보내주셨고 늦은 밤 공부할 때면 옆에서 졸면서도 깨어 계시며 간식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저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남들과 다르다고 느끼지 않게 하려고 무척 애쓰셨습니다. 입학식, 운동회, 학예회 등 학교 행사가 있을 때면 어김없이 참석하셔서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젊은 부모님들 사이에서 홀로 나이 드신 할머니의 모습이 창피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런 제 마음을 아셨을 텐데도 늘 웃으며 참석해 주신 할머니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유년 시절 저는 종종 제 진짜 부모님이 누구일까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더욱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할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런 궁금증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게 엄마이자 아빠이자 할머니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날 할머니께서는 평소에 입지 않으시던 한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몇 달 동안 이웃집 일을 더 하시며 빌리신 한복이었다고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날 할머니께서는 제 졸업장을 받아들고 우시면서 우리 강민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할머니 모습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저는 울산의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동네 어르신들께 일일이 자랑을 하셨고 저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제 책상 위에 몰래 간식을 놓아두시고 밤늦게 공부할 때면 따뜻한 보리차를 타주셨습니다.
당시 할머니의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도 저를 위해 늘 깨어 계셨습니다. 특히 수험생 시절 할머니께서는 제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텃밭 일을 하실 때도 제 공부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호미 소리도 내지 않으시려 애쓰셨고 라디오도 틀지 않으셨습니다. 이웃분들이 놀러 오실 때면 우리 강민이 공부한다 하며 돌려보내시기도 했습니다. 수능 전날 밤 할머니께서는 밤새 절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하신 기도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에 대한 감사 기도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떠올리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울산대학교 기계공학과 수석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할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나중에 동네 어르신들께 들은 이야기로는 그날 할머니께서 동네 어르신들 모두에게 떡을 돌리시며 강민이가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자랑하셨다고 합니다. 대학 생활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할머니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 했고 방학 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걱정하셨지만 저는 할머니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기계공학과에서 공부하면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3학년 때부터는 관련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울산이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기에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할머니께서는 늘 저를 응원해 주셨고 제가 하는 모든 선택을 믿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는 취업 준비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들의 채용 정보를 찾아보며 지원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께서는 면접 보러 가는 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해주시고 정장을 다리며 우리 강민이는 어디든 붙을 거다 라며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울산의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품질관리팀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할머니께서는 동네 슈퍼에 가서 처음으로 비싼 과일을 사오셨습니다. 평생 절약하며 사신 할머니께서 그렇게 큰 지출을 하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취업 후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돈 쓸 곳도 많은데 저축해둬라며 사양하셨습니다. 결국 반은 제가 생활비로 쓰고 반은 할머니 통장에 넣어드리는 것으로 타협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드렸는데 할머니께서는 그 돈을 몰래 모아두셨다가 제가 필요할 때 다시 주시곤 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이었지만 전공 지식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야근이 잦았지만 할머니께서는 늘 깨어 계시다가 제가 들어올 때면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할머니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바쁜 게 좋다며 웃으셨습니다. 입사 1년 만에 저는 사내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었고 그때 받은 상금으로 할머니께 처음으로 금반지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반지를 받으시고는 이렇게 비싼 걸 사면 어떡하나 라며 걱정하셨지만 평생 그 반지를 소중히 간직하셨습니다. 지금도 할머니 손에는 그때의 반지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입사 후 12년이 흐르는 동안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품질 관리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되었고 거래처와의 협상에서도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께서는 저의 가장 큰 지원자이자 응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승진할 때마다 동네 어르신들께 자랑하시며 기뻐하셨고 힘들어할 때면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37세가 되던 해 저는 품질관리팀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룬 성과였기에 회사에서도 주목받았고 곧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국내 대기업과의 품질관리 시스템 혁신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발탁된 것입니다. 이는 제 경력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 본사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운명적인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실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저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대기업 부회장의 아들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던 박강호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키, 같은 이목구비, 심지어 목소리까지 비슷했습니다. 그날의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강호 씨의 아버님이신 부회장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무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저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37년 전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쌍둥이 형제가 유괴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아이는 며칠 만에 발견되었지만 다른 한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회장님은 제가 그때 실종된 아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DNA 검사를 제안받았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37년간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설렘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결국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고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께는 아직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할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께서 해주신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저는 37년 전 실종된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부회장님 부부의 친아들이자 박강호 씨의 쌍둥이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할머니께서는 어떤 마음이실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37년간 온 정성을 다해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께 이런 진실을 전하는 것이 마치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어느 날 저녁 할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37년 전의 유괴 사건, DNA 검사 결과, 그리고 제가 찾은 친가족에 대해서 할머니께서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마지막에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게 내 평생의 자랑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가족과의 첫 만남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본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부모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긴장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어머님께서 저를 보시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37년 만에 찾은 아들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신 것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흐느끼시는 어머님의 어깨를 붙잡으신 채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쌍둥이 형인 강호 형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7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혈육의 정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37년 전 그날 백화점에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저와 형님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이틀 만에 찾았지만 저는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전국의 모든 고아원을 찾아다니셨고 실종 신고를 계속 갱신하셨으며 매년 제 생일이면 저를 찾는 광고를 내셨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저를 찾으려 하셨고 경찰에 계속해서 수사를 요청하셨으며 심지어 해외 입양아 단체에까지 수소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울산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와 살고 있는 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본가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37년간 저를 찾아 헤매신 부모님의 고통이 가슴 아팠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에 대한 감사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가족들께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랑가에서 저를 발견하신 순간부터 홀로 저를 키우시며 겪으신 고초와 희생, 그리고 37년간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를 보살펴 주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던 어머님께서는 할머니를 꼭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와 친가족의 첫 만남은 울죽은 시골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큰 절을 올리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37년간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당황하시며 어머님을 일으켜 세우셨고 두 분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우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호 형님도 할머니께 큰 절을 올리며 이모님이라고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저 쑥스러워하시며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러냐 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그날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께서는 처음으로 제 입양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시골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문에도 몇 번 나갔지만 서울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때 저를 보육원에 보내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이었는지 모르겠다며 걱정하셨지만 저는 할머니의 선택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친가족들은 할머니를 모시고 서울 나들이를 가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텃밭일도 있고 낯선 곳은 불편하다며 사양하셨습니다. 대신 자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과 은혜로 맺어진 가족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께서는 더욱 행복해 하셨습니다. 평생 저 혼자만을 위해 사셨던 할머니께 이제는 많은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수시로 할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아버님께서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려 하셨습니다. 물론 할머니께서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그런 마음만으로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특히 강호 형님은 자주 시골집을 찾아와 할머니를 살펴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형님을 보실 때마다 쌍둥이라 그런지 똑같이 생겼다며 좋아하셨고 형님도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할머니의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37년간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할머니께 이제는 제가 보답해야 할 때였습니다. 먼저 낡은 시골집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만류하셨지만 저는 할머니께서 편히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목조 가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하면서도 할머니께서 평생 가꾸신 텃밭은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노후한 부엌은 최신식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화장실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로 지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방은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온돌 장판을 깔고 습도 조절이 되는 벽지로 도배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마루는 더 넓게 만들었습니다. 여름이면 이웃 어르신들과 모여 수다를 떨던 그 공간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평소 할머니께서 갖고 싶어 하시던 정자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할머니께서는 그곳에서 텃밭을 바라보며 편히 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도 매달 꼬박꼬박 보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하셨지만 저를 키워주신 보답을 할 수 있게 해달고 받지 않으시면 저는 불효자가 된다며 설득해서 겨우 허락을 받았습니다. 통장을 만들어 자동이체로 송금했고 할머니께서는 그 돈으로 동네 어르신들과 식사도 하시고 가끔 여행도 다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주말마다 시골집을 찾아뵈었습니다. 가끔은 강호 형님과 함께 때로는 부모님과 함께 찾아가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매번 찾아올 때마다 텃밭에서 직접 가꾸신 채소들을 한가득 싸주셨고 늘 다음에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도 현관문 앞에서 우리가 사라질 때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할머니를 친언니처럼 따르셨습니다. 자주 통화를 하시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셨고 명절이면 함께 음식을 준비하시며 수다를 떠셨습니다. 아버님께서도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공경하셨고 회사 일로 바쁘시면서도 틈틈이 시골집을 찾아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가끔 가족 다 같이 시간을 맞춰 할머니 댁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가족이 내려와 함께 지내면서 할머니께서는 늘 행복해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런 날이면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가끔 동네 어르신들께서 이제 서울 좋은 집에서 사시지 그러냐고 할머니께 말씀하시면 할머니께서는 내 평생 살던 곳인데 여기가 제일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에서 내려온 가족들을 위해 늘 방을 깨끗이 정돈해 두시고 계절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보며 할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가족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친가족들에게는 할머니의 소식을 전하고 할머니께는 서울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두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그날 도랑가에서 저를 발견하신 할머니의 선택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할머니께서는 이제 86세가 되셨습니다. 예전보다 걸음이 느려지시고 기력도 조금씩 약해지고 계시지만 여전히 텃밭을 가꾸시며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평생 잊지 못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사랑과 가르침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며 앞으로도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일 것입니다. 우리 우체국의 오늘 편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잘 전달되었나요? 37년간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한 생명을 키워내신 할머니,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두 가족의 특별한 인연까지 참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86세 할머니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응원 댓글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지도 기다려주세요. 사랑수다방의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연에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86세 할머니와 두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행복이 더욱 커지길 바라며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